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쪽 지방부터 벚꽃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지역 대학으로서는 벚꽃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대학부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대거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중 토론합니다. 예, 지역 대학들이 처한 어려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 지역의 대학도 예외가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이 큰 어려움에 처한 지역 대학이 살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강병수 대외협력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강병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석대학교 광노윤 입학관리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광노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십니다. 유희재 학생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대학교 재학 중인 유희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학별 추가 모집 기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지역 몇몇 대학은 많게는 5차에 걸쳐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곳곳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학령 인구 감소.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적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10,000명 넘게 부족했는데 3년 뒤에는 6만여 명, 2040년에는 20만 명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서울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대학교가 중국에 배포한 학교 소개 동영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인터넷 방송과 졸업생, 현지 기관 등을 통해 꾸준히 유학 상담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규 유학생 수는 150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11.2%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한 350명 정도 입학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15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상당히 영향이 크죠. 특히나 올해는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등록률이 크게 줄어든 상황. 그나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만회하던 대학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유학생 감소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 같은 비학위 과정을 거쳐 학사나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학위 과정보다 비학위 과정의 유학생 수가 더 많이 줄고 있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의 든든한 지원이 됐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마저 어려워지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마감된 정시 모집 결과를 보면요. 약간의 통계에 따라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160여 개 대학교에서 약 3만여 명가량이 미달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작년에 3배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 사립대학교 입학처장을 현재 맡고 계셔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2020년도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의 그 문법을 새로 쓰는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수치는 2021학년도 추가 모집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원상으로는 3260명 정도가 되는데요. 양적으로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불균형적으로나 되게 파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적으로는 우선 그 전년도에 9,830명 정도가 추가 모집 인원이었다라 그러면 그 직전 년도 2021학년도죠. 21학년도에는 그 이 3260명 정도 3배 정도로 그 양적으로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적인 불균형 입장에서 쳐다보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수도권 대학들에는 그 추가 모집 인원이 한 7.8%였다라 그러면 지역 대학에는 그 92.2%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예, 오히려 교육 이 정원으로 보면 더욱더 불균형이 드러나는군요. 맞습니다.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빗대서 벚꽃 그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자주 섞인 말도 나오는데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상황이 나을까요, 강 교수님? 예, 지역 거점 대학이 아니고 국가 거점 대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국가 거점 대학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문지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대학교가 지금 인원 미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거점 대학들도 서울의 사립대학들하고 우수 사립대학들하고 경쟁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 발전을 기원해 가야 하는데 이게 국가 거점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방 소멸 순서, 벚꽃 핀 순서, 이게 지금 거점 국립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차츰차츰 어려워지냐면 경북,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순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재학생이십니다. 유희재 학생은 지금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저희 자료화면 나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네, 실제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줄었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재학생인 저뿐만 아니라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 분들도 작년에 실제로 느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강의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다가 예. 이제 좀 잠잠해져서 학교에 현장 강의를 하러 나왔더니 원래 알고 있던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퇴학을 하는 사태도 벌어져서 신입생들이 애초에 적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이탈을 해서 대학교의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특히 충청권 대학 어떤 상황인지 우리 박 처장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지켜본다라 그러면 이제 입시는 수시와 정시, 그다음에 추가 모집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그 수시에서 선발이 안 돼서 그 2월이 된 인원이 정시에서도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그 2월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였다라 그러면 그 인원의 2배 정도가 해당되는 한 32,000명이 2월이 되면서 정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평균은 한 3.56대 1 정도가 났었고요. 이것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1대 1 정도가 그 대수가 적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그 5.08이라고 08대 1인데요. 예. 그래서 약 한 0.5대 1 정도가 빠졌고 그다음에 경기권으로 볼 적에는 4.8대 1 정도가 됐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0.8대 1 정도가 빠진 반면에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2.69대 1이었고요. 그 낙폭도 커서 한 1.2대 1 정도 낙폭이 되는 그런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충청권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충청권은 크게 한 3가지 지역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충청권과 대전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도 크게는 그 서울 쪽에 약간 연접성이 좋은 그 천안아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이 있는데 각각 이 지역에서 한 15,000명 정도 선발이 그 요번에 그 이 정시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지역적인 좀 특성을 보면 당연히 이제 천안아산권 같은 경우에는 3점대 후반대 정도 경쟁률이 나왔고요. 거기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천안아산권을 제외한 충남권이 한 그 4,000명 정도 해서 여기 3점대 초반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후반대, 초반대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권인데요. 이 대전권에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입니다. 예. 한 5,000명 정도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3.3대 1 정도인데 이런 여기에서도 약간 수도권에서 어떤 거리에 따라서. 인접성에 네. 따라서 네. 그대로 순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학령 인구 감소라는 저출산에 따른 것이 기본 원인일 텐데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또 이 벚꽃 순서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쪽은 5대 1이 넘는 경쟁률인데 맞습니다. 점점 3점대 후반, 중반 또 2점대까지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동안에 대학 서열화시킨 것이다. 또 수도권 쪽으로 너무 대학 쏠림 현상이 수십 년간 심각해진 것이 원인일 텐데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학생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실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교의 이점을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대학을 하나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지망했던 좋은 대학이나 네임밸류가 좋거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은 2지망, 3지망으로 했던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닌 뭐 재수나 아니면 제2의 진로를 찾아서 쉽게 꿈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또 전문적으로 본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사회에 던져지다 보니까 경쟁력도 계속해서 낮춰지고 평균치를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보았을 때 서열화가 아직도 많이 고착화되어 있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문제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교 4학년이시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셨고 강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역대 신입생 감소 원인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됩니다. 예. 아까 우리 처장님하고 말씀했듯이 무엇보다 이 저출산 문제.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 2019년도에 학령 인구가 한 52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1년 올해 바로 43만 명을 떨어졌습니다. 예. 2024년에 37만 명을 떨어집니다. 이게 참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지방대학에 아주 저투자되고 인서울 경량 이거로 인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의 인재들이 이 외부로 유출되는 통로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을 때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이 지역에 없는 게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아주 조목조목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짚어봤고요. 현황을 보면 등록금 동결됐죠. 신입생 감소했죠. 직접 학사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재정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등록금 동결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 13년 동안 이어지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13년 동안 교육 재정이 묶여 있는 나라는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그 사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재정과 무관한 형태의 활동이 확장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1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됐다라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가혹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걸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재정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입니다. 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 여건, 기자재,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열정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그런 지점에도 재정이 가미가 돼야 그런 것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정 문제가 바로 교육의 질 저하라든가 교원, 교직원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강 교수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곽 처장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그 부족한 그 재정 투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교육 연구 환경들이 악화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신입생까지 감소해 버리면은 결국은 교수나 직원들 감축이 오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은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 경쟁이 약해지죠. 유희지 학생이 작년에 총학생회장을 맡았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이 생활 현실도 받고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생활 복지도 이렇게 겪어봤을 텐데 점점 1학년 신입생 됐을 때부터 이렇게 3, 4년 지내온 그 경험은 어떠세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점점 가면 갈수록 뭐랄까 좀 규모가 줄어들고 행사라든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학교는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학생들이 참여도 좀 적어지고 예. 그 보상이라던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총학생회장을 했을 때에는 학생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생회비라든가 각 학과에 내는 학과비가 충족되지 않아서 코로나19였지만 돈이 많이 적어서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들이 최근에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조교 인원들을 조금 감축을 한다든가 예. 뭐 한 학과에 1조교가 돼야 되는데 뭐 2개 학과에 1조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보이고 있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도 같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지역대 위기를 저희가 논하는 이유가 지역대 자체만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대라는 게 하나의 생활권이라서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히 강원도 같은 게 군부대 하나 떠나는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 상권이 아예 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그
지역 대학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그 좀 정의라 그럴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대학이 그 지역의 어떤 산업 중추구 거점입니다. 더불어서 싱크탱크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그 문화나 교육,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R&D 이런 것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그 청년 인구를 유입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인구들의 선순환을 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요새 청년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정주 여건 이것을 마련하는데도 대학이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어떤 그 코로나 상황이 벌어짐과 동시에 내지는 그런 코로나 상황이 있지 않더라도 그 대학권이 폐교나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이 여러 사례를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생활 경제를 이루는 중심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 돌이켜봐도 뭐 자취, 기숙사, 하숙해서 학생들이 하루 세 끼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쓰고 다니는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 저도 뭐 우리 곽 처장님이라고 유희재 학생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문제는 이 지방대학의 위기가 뭐냐 하면은 이 지역사회 침체 그다음에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는 예, 겁니다. 이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은 이 핏줄에 해당합니다. 그 지방의 그 실핏줄이 마르게 되면 자연적 이 지방 소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어떤 소비라든지 인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이 어떤 그 지방 대학의 그 위기 이건 바로 지역 위기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데요. 지역이 어려우면서 지방대도 어렵고 반대로 또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면서 지방도 소멸까지 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방 대학은 지역에서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지역은 지방 대학의 영향을 아주 크게 그쪽이 받습니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예. 유희재 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학교가 방학만 해도 그 방학 시기에는 주변 상권들이 잠시 쉰다라든가 알바생을 잠깐 쉬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대학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실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리 간접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모든 상권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특히나 대학 상권들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저도 주변 상권분들, 사장님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했는데 손실이 많으면서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더 운영을 계속 하시는 사장님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았을 때 무조건 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나의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어떤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의 브랜드라든가 이미지 또 유명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말이죠. 맞습니다. 공동체라는 그 운명의 얘기를 세 분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법을 모색해 볼 것인가인데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는 사실은 예정돼 있던 것이라 예상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했어야 된다 이런 원칙론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름대로 자구책을 해 오셨을 텐데 예, 곽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지역 대학이 어느 한 해도 그 대학의 구조 개혁이나 인원 조정을 하지 않은 해는 없을 정도로 지역 대학은 그 슬림화나 아니면 대학의 변화를 내지는 어떤 산업의 동향이나 시대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앞에 벌어져 있는 이 학령 인구 내지는 인구 절벽에 따른 그 이러한 어떤 이슈 상황의 심각성은 단순하게 대학의 단순한 자구 노력 이런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상수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열 구조가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에서 뽑는 전체 그 이 학생 정원이 약 한 19만 명이고요. 정원 외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을 약간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대학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직전 연도에 그 태어난 인구를 보면
약 30만이 안 되는 29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 먼 시기긴 하지만 2040학번 정도가 되는 이 시기에는 한 10만 명을 지역대학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 현재 지역대학의 입학 정원은 한 30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 신입생 충원율이 33%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그 수도권 인원을 줄이지 않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수도권 입장에서 비수도권 대학이 이런 주장을 할 적에는 상당히 편협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상당히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경쟁력이 없으면서 어떤 때를 쓰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상으로 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고 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에 정책을 세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냉철한 현실을 짚어주셨고 반론에 대비해서 네. 그것까지도 이렇게 감안을 해주셨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 곽 차장님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짚었어요. 수도권에 편중된 이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그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뭐 정확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문제입니다. 이게 1980년대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1990년대 후반부터 참 전반부터 한 30년 동안 이게 인서울 경향으로 들어오면서 이 교육부가 거기에 편승해서 이 거점 국립대학교나 국립대학교에 주던 여러 가지 재정 그 재원을 막 이 분리해가지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 해서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경쟁을 붙여버렸어요. 예. 거의 한 30년 됩니다. 경쟁을 붙이면서 현재 서울의 연고대가 오히려 국가 거점대학인 충남대학보다 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방 사립대는 더 열악한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곽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본 교육, 연구, 기본 환경들 이게 굉장히 지금 지방 공립대나 이 사립대가 취약해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1인당 학생 교육비가 한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충남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한 1,600만 원 정도, 서울의 사립대가 한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국립대 전체 평균이 한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방 사립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낮습니다. 예. 이런 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기본적으로 경쟁이 힘들어요. 만약에 더 구조적으로 전임 교원 확보율이라든지 교수 학생 비율이라든지 전임 교수 1인당 연구비라든지 뭐 외국인 전임 교원 비율이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지금 경쟁하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사회자님 이야기했던 지역대 살리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이거는 대폭 확대돼야 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그다음에 아까 지금 곽 처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대학 정원 축소 어느 정도 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출산 인서울에 대항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의 대학하고 수도권 대학하고 정원을 함께 축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도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 국가도 사람처럼 이 형태를 갖고 있어서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면은 이 머리만 커지고 가분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다리에 힘이 없어져가 부러지는데 후진국의 경우는 한번 다 둘러보세요. 거의 100%가 하나의 도시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 잘 돼 왔어요. 국가가 성장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은 이 인구가 지방으로 잘 고르게 분산되면서 이런 체제로 가고 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이상하게 다시 후진국형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큰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늦었기도 했지만 예. 말씀 들어보니까
50년, 60여 년 수도권 편중장이 심해서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 아젠다가 수립되고 세종이라는 특별시가 생긴 지도 꽤 됐는데 유독 이 교육 쪽만큼은 맞습니다. 더욱더 격차가 벌어졌고 네. 다른 정책 아젠다에 비해서 지역 대학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는 현상이 왔는데 반대로 재정 문제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대선 때마다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네. 뭐 5% 이상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초중등에 비해서 지금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대학 쪽은 전체 캐파로 봤을 때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 교육부 교육 예산 분야를 좀 살펴보면 전체 그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한 71조 정도가 이제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 쪽으로 58조 6,375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고등교육 쪽으로는 11조 1,45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약 뭐 숫자가 커서 잘 가늠은 안 오지만 한 15.7% 정도가 고등교육 예산인데 이 고등교육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 투여가 많이 되고 있냐면 반값 등록금 쪽에 많이 투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연구 교육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예. 아까도 부총장님 말씀 주셨었지만 어떤 부분이 또 있느냐면은 수도권과 이것이 그 지역 대학과의 평균이 아까처럼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식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의 그 지원이 또 펼쳐지다 보니까 예. 제가 너무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역 대학을 너무 이렇게 대비시켜서 내지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현실이고 상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보정이 돼야 되고 특히 고등교육 예산 관련돼서는 제가 재정 분야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OECD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에서 그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비용이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을 통해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치열한 입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어떤 최소한의 안정성 위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거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그 이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등록금 시비에 대학들이 6에서 한 70% 의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더 열악해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에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이 인간에서도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야만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윤리가 파괴되고 도덕이 파괴되는 교육기관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서 어떤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재정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수도권과 각 지역의 편중도 확실히 없애야 된다라고 네네. 지금 해법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고 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 유재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역 대학이라고 많이 학생들이 조금 선입견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예. 그리고 실제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약간의 열등감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생각이나 마인드를 고쳐서라도 조금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학생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고등교육이라면은 제가 정말 저의 학문을 갈고 닦아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려면은 수도권에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학교에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의 취업은 또 그 뒤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지방 거점 대학이라든가 수도권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또 지방 대학들의 좀 거리가 좀 먼 것도 계속해서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얘기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곽 교수님, 전국 대학 가운데 사립대 비율이 무려 86.5% 굉장히 압도적인데 물론 일부겠지만 여전히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이의 제기하는 것, 또 일부지만
비리라든가 운영 부실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면 그래도 개선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선은 대학이 그 부실사학이라든지 아니면 비리사학 이런 문제로 어떤 사회의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대학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학이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도덕성이나 아니면 윤리의식이 강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학만큼 이 신뢰 자산이 풍부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엄정성이 들이대는 그런 잣대는 필요하지만 대학을 너무 부실 위주로 쳐다보는 것도 조금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학을 평가하거나 대학을 바라볼 때 약간 주관적인 의식이 투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대학을 교육기관 그 자체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냐 아니면은 내 자식을 보내고 싶은 대학이냐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투영해서 그 대학을 평가하는 우리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런 거로부터 탈피를 해야 대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리나 그다음에 그 부실대학 이런 측면 부분도 사회에서도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국가의 제도나 기관을 통해서 속아내야 되듯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이 더 특별히 평균 이상으로 그 부도덕하고 그렇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그 명칭할 때 비리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그 부실대학 이런 거로 대학을 너무 쳐다보려는 그런 어떤 안경 전 이런 부분을 좀 교정해야 우리가 대학을 정확하게 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또 어떤 희망을 만들어낼지 저는 그 생각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리와 부실 운영 그것대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그렇죠. 것이지 그것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장화될 필요는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또 우리 언론이나 사회 그 감시기관에서는 그래도 교육기관은 말씀하신 것과 조금은 반대로 네. 더 투명하고 더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분명합니다. 이미지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대학 운영비 50% 보전하고 비리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이 지방들을 공영하자는 이른바 공영형 사립대 이 안도 있는데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공영형 사립대에 관해서는 제가 국립대잖아요. 예. 아마 우리 곽 교수님이 생각하시기도 많겠죠. 상세하게 아시고 계실 텐데 이 공영형 사립대가 지금 아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곽 교수님 아시는데 좀 이야기해 저도 주세요. 그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애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그 공약 사항으로 시작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립대학을 그 국가 재정을 이용해서 전폭적으로 반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주저주저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약해서 약간 시범 사업 형태의 그런 사업 형태로 약간 운영되는 측면도 있고 전체적인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도 애초에 계획했던 거와는 상당히 작아서 애초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금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만큼 그런 어떤 의심이 들 만큼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또 지역 대학의 자구책 마련의 그 포인트 가운데 그 정치, 경제, 사회 쪽에서도 그동안 수도권을 키워놓고 중요 사업을 예타해 보면 인구가 없으니까 예타를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서 반대로 작년에 많이 면제를 해줬는데 역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걸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3주기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동안에 지역대가 성장할 만한 토대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역량 진단하면 또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받기 이전에는 그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거든요. 거기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표가 신입생 충원율이고요. 예. 두 번째가 재학생 충원율입니다. 이게 그대로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등록금 환원율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록금 수입에 60에서 70 정도 의존하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동일 지표에 가까울 정도로 연계되어 있는 평가인데 이것을 그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대학 평가가 일어나니 지금 이와 같은 인구 절벽으로 힘들어지는 지역 대학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그런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측면 말고 저희가 이제 그 대학에 보면은 크게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인증 평가라는 것이 있고요.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 그러면 이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대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재원들이 그 본연의 의무라고 한다라 그러면 교육, 연구,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가장 그 뛰어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는 거기에 더불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행정 총량 이게 너무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학에 돈을 나눠주는 이런 과정이 그 대학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한 기회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보고서에 기반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그것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교부금 같은 이런 형태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자격이 되면 그 대학이 그런 형태로 지급돼야 대학이 자기의 그 가장 좋은 자원들을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에다가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교수님께는 대학 구조개혁 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일부 국가에서처럼 뭐 서울대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몇 대학 이렇게 좀 해보자.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각 지역에는 그런 거점 국립대학교가 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스텝 와이즈로 계단식으로 이동해 가요. 근데 옛날에는 이 거점 국립대학교가 서울의 우수 사립대하고 거의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댐의 역할을 해서 더 이상 이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근데 인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경쟁적 재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거점 국립대학교 갈 학생들이 서울로 가버리고 그다음 지방의 우수 사립대학이 거점 국립대학으로 오고 그래서 중하위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이동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그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해서 이 한국대학 대전, 한국대학 대구, 한국대학 이 부산 이렇게 만약 한다면은 그쪽에 있는 대구에 있는 학생이 충남대학에 입학해서 그쪽에서 강의를 듣고 이 충남대학 학위를 얻는다든지 물론 학생들이 편리할 수는 있죠. 있긴 하지만은 옛날처럼 이 수도권의 우수한 사립대학교가 지금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국가 거점 국립대학들이 지금 20위권을 넘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독일처럼 그다음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2부 리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더 이상 관심을 현 상황에서 그렇게 갈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는 그래 가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한 30년 정도 저투자해 왔던 것을 적어도 한 5년이나 10년 정도 계속 투자해서 거점 국립대학을 옛날처럼 이 서울의 우수 사립대하고 이 경쟁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만약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의 우수 사립대학도 그 원래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이 댐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 지금 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니 역량 강화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입장이라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나온 이 주제 우리 유희재 학생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뭔가 차이를 조금 좁히자라는 게 이야기의 주제인데 그게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대학교들이 서로 지방 거점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뭔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생을 위해 좋은 아젠다를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은 정말 좋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이나 지방 좀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에 비해서 서로 경쟁치를 평균치를 좀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을 쫓아가려고 2, 3등이 서로 싸우다 보니 1등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계속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냥 학생으로서 보았을 때는 약간의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촌의 전대미문의 지금 전염병 위기가 횟수로는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자체 컨셉 개념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곳곳에서 들리는데 특히 대학 어려운 현실과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이 결부가 되면 그나마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답변 드리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좀 화두로 말씀을 하나를 드리면 우선은 대학이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대학과 내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과의 경쟁에서 저하가 돼서 대학이 힘들어지고 어떤 폐교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기업 대학 쉽게 말해서 공룡 테크라고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구글과 같은 이런 기업에서 만든 대학에 의해서 대학이 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여행사가 먼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폐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토마스 프레이 같은 그런 미래학자는 2030년에 전 세계 대학의 반이 폐교가 될 거다 이런 예언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에서 어떤 서울이냐 아니면 지역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한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긴 이 시점이라고 합니다만, 하는 것이 당연히 지금 문제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되게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사고 전환이 필요하고 예. 또 그런 전환에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면서 예. 그런 실험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는 이런 방향의 모색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교수님이 컴퓨터 공학 전공하셨죠? 맞습니다. 예, 좋은 안을 아직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잘 마련해 주시고 이 교육 얘기, 대학 얘기 하다 보면 각 교육감님들이나 교육청은 초중 고까지의 교육을 담당하고 대학은 중앙정부인 교육부 소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육부 특히 각 지자체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앞으로 이 고등교육 정책, 이 인구 감소 그리고 이 시대적 변화. 그래서 제가 이래 생활하고 오늘 제가 이래 지금 와서 내가 이 역사학을 좀 전공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 학생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학의 옛날처럼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평생을 자기 직업을 얻는다든지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40, 50대에서도 부끄럼 없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체제가 하나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학이 지금까지는 서로 아까 곽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경쟁적 우리 학생도 이야기했죠. 경쟁적 플랫폼이 돼가지고 막 경쟁하는 데만 초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적인 플랫폼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관계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방금 물으셨잖아요. 네. 그 중앙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의 대학과 지역 경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 중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앙정부는 그렇게 해도 중앙정부 중에도 또 교육부는 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지방보다는 이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 거점 대학도 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는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국가 거점 대학들이 지난 우리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댐의 역할을 하도록 이 기본 교육이나 연구 환경 심지어는 글로컬까지 그런데 아주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줘서 단단한 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에서 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방 정부는 이 지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지역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 대학을 물적으로 인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방 정부도. 예. 자, 이게 취업 시장과도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언젠가부터 계속 인서울 출신들이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지역 대학 출신들에게는 기회가 애초부터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으로서 취업 준비생으로 느끼기는 어떠세요? 취업 준비생으로서 느끼는 점들은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채용을 해서 뭐 나이, 뭐 지역, 대학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을 좀 평균치를 똑같이 해서 좋은 인재를 찾고자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긴 합니다.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기업의 오너라면은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력직 신입을 원할 거고 조금 더 좋은 학벌의 친구들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할 텐데 과연 이러한 면접들이나 블라인드 테스트나 이런 면접들이 정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좀 좋은 방향성의 이미지를 위해서 내놓은 건지도 살짝 궁금하긴 하고 또 나라도 이런 식의 기업으로 움직이는데 나라도 차라리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식의 블라인드 면접 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 준다면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조금 슬프지만 속아준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그런 정책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뼈 아픈 지적이시고 결국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편중 현상인 이 경제 쪽에 심화 현상이 풀려야 여기도 같이 해결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에서도 늘 매해 내지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가 되면 반드시 발표를 하는 게 지방대학이나 아니면 지역 균형 인재 육성책 같은 것들이 꼭 나옵니다. 예. 올해도 보면은 그 2월 28일 날 이 발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크게 그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혁신, 그러니까 세 가지 꼭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거를 쳐다봐야 되냐면 그 목표하는 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주 멋있게 잘 제시가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들이 늘 부족해요. 보면. 정책 목표만 있지 정책 수단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뭐 그런 그 피터 드러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급변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보면 대부분 열거된 것들이 과거에 해본 겁니다. 예. 근데 안 된 것들이에요. 그게 또 열거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래서 실제는 오히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당신이 정책 위반자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에 와닿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그 청년이 그 타 지역에 있는 청년이 그 대학을 나오고 그 인근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싶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주거 문제예요. 또 청년들은 도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어떤 도시명 기숙사 같은 것들을 그 꼭 신입생한테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 취업자에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지역 사랑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청년에게 우대 정책으로 줘서 그 청년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부족한 거는 뭐냐면 지역의 채용 정보가 부족해요. 오히려 지역 채용 포털 같은 것들을 잘 열어주면 예. 이런 것들에서 큰 성공도 중요하지만 작은 성공들의 축적이 돼서 어떤 문제를 이루어가야 사람들도 희망도 생기고 신뢰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현실화가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부터 큰 목표나 그다음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 특히 이런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학이 어떤 취업 허브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학이 경쟁력 있는 건 취업적으로 내보내는 쪽은 당연히 합니다.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런 거 봐주고 면접 전형 같은 거 대학이 해주는 거 당연히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진로 개발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쪽과 진로 개발과 관련된 거를 잘 해서 예. 준비된 아이가 준비된 전공으로 대학에 오도록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이 구조의 대학은 훨씬 더 취업적으로 취업 시장으로 애들을 내보내는 데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곽 교수님의 이 열정이 우리 정치계에 잘 반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총평 삼아서 어쨌든 저출산 이 현상에서 학령 인구 감소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의 가진 역량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우리 두 분께 총평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휘재 학생.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결국엔 줄어들 텐데 저희들이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많이 붙잡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복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 교수님. 예, 학령 인구 감소는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구 정책 실패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전국 대학에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 비율 이것을 감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 상황과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예산도 이 보통 가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폭 그쪽으로 증액되잖아요. 교육적으로 대폭 증액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대학들도 이 창의적인 특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그런 대학들이 어떻습니까? 신입생 유치에 큰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비상한 시국이고 비상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개선된 교육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